안녕하십니까.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의 최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네, 최순우 박사님, 서울 인구 중에서 아이들이 10세 미만 아이들이 절반 이상의 경우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어떤 정말 질환인지 많네. 알고 계실까요? 뭐 10세 미만이라면 영유아일 텐데 네. 그렇다 그러면 아무래도 비염이라든지 뭐 아토피 같은 어떤 피부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역시 박사님 맞으시네요. 아니, 제가 애가 셋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정말 부모님들도 되게 안타까워하는 이런 질환이긴 하잖아요. 네, 왜 하필 우리 아이에게 이런 증상이 왔는지 해결 방법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실 이승현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피부과 전문의 이승현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토피 피부염 하면 주로 뭐 영아부터 소아까지 이렇게 흔한 질환이잖아요. 근데 그럼 아이는 아이대로 너무 힘들어하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 마음도 너무 아픈 게 이 질환인 것 같은데 아토피 피부염이 무엇인지 또 어떤 아이들한테 나타난 질환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아토피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의 아토피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부적절한 뜻인데요. 이 용어는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비염, 천식을 모두 다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보통 영유아 때 시작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에요.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피부 건조 그리고 소양증, 그리고 특징적인 병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영아기 때 시작돼 2세 이전에 시작되는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얼굴이라던가 팔다리의 신측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유아기 때 시작되는 2세 이후에 시작되는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영아기와는 달리 사지의 굴축에 많이 특징적인 습진 병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되게 하고요. 그렇지만 자연적으로 호전되기도 하지만 안 좋을 경우에는 비염과 천식, 알러지를 같이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네, 이렇게 또 아토피아라고 하는 어원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또 이게 뭐 원인이 없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원인만 알면 치료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을 선진국형 피부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생활이 혹시 변하면서 양상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네, 원장님 말씀대로 원인이 아주 다양하고 딱 밝혀지지 않았어요.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조사한 결과 1995년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가 약 4% 정도였는데요. 2010년 경우에는 아토피가 약 14% 정도로 약 3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아이들 경우에는 약 5분의 1 정도가 아토피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15년 전보다 약 2배 이상의 증가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현대화 도시화가 되면서 아토피 발병률이 높아진 거죠. 그 원인에는 맞습니다. 현대화, 서구화가 되면서 연인자가 많아지는 건데요. 우선 대표적인 게 환경 오염입니다. 그 외에도 뭐 황사 그리고 대기가 건조함에 따라서 아토피가 점점 심해지면서 발병이 높아진 것이고요. 또한 의식주의 현대화로 인해서 아토피 발병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우선 식습관만 봐도 현대화된 식습관과 또 인스턴트 식품, 그 식품 첨가물 섭취함에 따라서 아토피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또한 주거생활 변화도 현대화가 되면서 환경 독소물질에 많이 노출되고요. 또 최근에 사람들이 애완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이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형 질환, 현대병이라고 불리는 원인이 됩니다.
네, 이렇다고 하면 현대병이라고 불리는 이 아토피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긴 할 텐데 원장님께서 그래도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임상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을 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네. 어떤 특정한 그래도 원인이 좀 있지는 않은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말씀한 것처럼 특정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우선 다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원인은 첫 번째로는 면역학적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면역세포인 T셀, 그리고 랑기라이스센,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등이 환경적 요소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아토피를 일으킨다는 설입니다. 지금 또 두 번째로는 피부 장벽 이상 때문에 피부염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건데요. 이건 최근에 강조되고 있고 중요도가 많아지는 기전입니다. 외상이나 보습 감소, 그리고 산도 변화, 감염 등에 의해서 피부 장벽의 투과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피부 장벽 기능이 깨지면서 염증이 발생한다는 기전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는데요. 우선 유전인자도 큰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약 80% 정도가 둘 다 아토피를 가진 경우에는 서로 다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약 20%만 둘 다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있다고 해요. 우선 이걸 보면 아토피는 어느 정도 유전인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네. 그의 원인은 필라그린 단백 유전자 때문에 유전인자가 원인이 됩니다. 그 외에도 감염이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바이러스 그리고 박테리아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대표적인 감염 인자가 포도 상균인데요. 아토피 환자의 90% 이상에서 발견됩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정말 많은데요. 네. 근데 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지금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딱 꽂히는 게 유전에 대해서 네, 딱 꽂힐 것 같아요. 예전에 네. 본인이 아토피를 앓았거나 현재 지금 아토피를 갖고 계시는 부모들은 정말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유전 확률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원장님? 네, 많은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죠. 맞습니다. 네. 보통 양쪽 부모가 아토피를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발생한 확률이 꽤 높아요. 그리고 네. 약 8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네. 한쪽 부모가 아토피를 갖고 있었을 때 자녀의 아토피 확률은 약 40에서 60% 정도가 돼요. 그리고 아토피는 목에 쪽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아토피 피부염에 유전적 소인을 갖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유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쌍둥이라고 해도 환경이 다른 경우에는 한 명은 아토피를 갖기도 하고요. 한 명은 아토피를 갖지도 않기도 하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인형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약 16.8%가 16.8% 정도가 청소년기 이후에 발생한 거라고 합니다. 결국 이거는 유전적 소인이 있지만 100% 유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유전적 소인이 네. 높고요. 네. 특히나 모계 쪽에서 유전적 소인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본인이 아토피를 가졌거나 아니면 예전에 아토피가 있었던 그런 분들은 되게 열심히 아이를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토피 대표적인 증상이 가려움증이나 건조증이 대표적인 증상인데 네. 이게 성장하면서 조금 증상이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보통 다 3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연령에 따라 다 같아요. 우선 피부 건조증, 그리고 간지러움, 특징적 병변을 갖습니다. 보통 연령에 따라 조금씩 진단 양상이 좀 달라지는데요. 우선 그림에서 보듯이 첫 번째는 2세 미만의 유아기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생후 보통 2, 3개월 이후에 급성 병변으로 시작됩니다. 보통 양볼에 이렇게 홍방과 그리고 비늘, 그리고 또한 이렇게 진물이 흐르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것과 다른 거는 보통 얼굴이라던가 사지의 신전 부위 그쪽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연령별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2세부터 12세까지의 소화기의 특징입니다. 약간 영역이라도 좀 다른 게 얼굴보다는 팔다리에 펴지는 부분, 그리고
펴지는 부분, 펴지는 부분, 굴축 부위나 또한 목의 안쪽 부위에 많이 나타납니다. 약간 진물이 흐르는 습진 양상보다는 약간 건조하게 습진이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많이 긁다 보니까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 징후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12세 이상의 성인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병변 분포가 성인형, 소아형과 아주 비슷해요. 그렇지만 손과 발의 국소 변변이 더 심하고요. 그리고 태선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연령별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 자녀를 열심히 관찰하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어린아이들한테 나게 되면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걱정이 심할 그렇죠. 텐데 특히나 2세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얼굴이 발갛게 되면서 굉장히 또 심하게 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보통 태열기라고 해서 또 아이들이 좀 이 정도 태열은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결론적으로 아토피라는 거잖아요. 네. 다른 피부 질환과 어떻게 좀 다르게 치료해야 될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부모님들은 보통 영아형 아토피라고 하면 보통 네. 태열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죠. 네. 그래서 영아 피부 질환을 무조건 다 태열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네. 그거는 피부 질환이 모두 다 붉고 간지럼을 동반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다른 질환이라 좀 감별 진단을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법과 관리하는 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태열기라고 무조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고 적당한 치료 방법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아의 피부 질환이 나타나면 대부분 네. 태열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다른 질환도 있으니까 감별 진단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아토피인지 아닌지 일단 병원에 가기 전에 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원장님. 보통 아토피 진단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 양상에 따라 진단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절대적인 검사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임상 양상에 따른 진단은 보통 종족이라던가 개인, 연령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국인의 아토피 진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주 진단 기준 2개 이상, 그리고 부 진단 기준 4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주 진단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가려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특징적인 피부염의 모양과 부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별로 좀 진단 기준이 다른데요. 2세 미만의 환자에는 얼굴, 몸통, 사지에 각각 펼쳐진 부분에 습진이 있는 경우, 또 2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얼굴, 목, 사지 구분측, 그러니까 안쪽에 습진 변병이 있을 경우, 그리고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에 개인 가족력이 있을 경우, 이 4개 중에서 2개가 진단이 된다면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조 진단에선 4개 이상이 해당돼야 돼요. 이렇게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피부 건조증, 그리고 눈이나 귀 주위의 습진성 병변, 그리고 구순염, 그리고 면역 혈청, 면역 글로불 IgE의 증가, 피부 단자 시험의 양성 반응의 경우 등 4가지 이상의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이 진단 기준이 맞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좀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지금 주 진단 기준과 보조 진단 기준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시면서 네. 본인이 이제 아토피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셨을 텐데요. 네. 자가 진단을 했더니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의심된다 해서 병원에 내원하면 어떤 검사를 거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토피에는 임상적 양상에 따라서 진단을 하신 거고요. 네. 절대적인 진단 기준도 없어요. 그렇지만 알레르기 피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대표적인 것이 알레르기 피부 시험입니다. 특이 항원에 대한 IgE 항체를 확인하는 가장 간편한 툴이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보다시피 특이 항원에 대한 IgE 항체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항원을 피부에 주입 후 15분에서 30분 뒤에 팽진과 발적을 측정하여 판독하는 건데요. 그래 하여 대표적인 것이 주입 방법에 따라서 피부 반응,
그래서 피부 단자 시험, 그리고 피낼 시험, 척부 테스트, 패치 테스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피 검사를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혈정학적 특이 IgE 검사, 그리고 혈정학적 총 IgE 검사를 통해서, 즉 마스트 라스트죠. 그런 검사를 통해서 아토피를 진단할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단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항원을 알 수 있고요. 항원을 알아서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이 검사법들은 꽤 많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또 피부 주입 후에 또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만 지나도 네. 항체에 대해서, 항원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고 진단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피부 질환이라고 하면 꼭 아토피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좀 가렵거나 발적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붉은기가 있다라고 하면 또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혹시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증세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구분하기 아주 힘들죠. 네. 임상적 증상으로 구분하기 많이 힘들고요. 또한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게 당연히 병력 청취와 임상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감별 진단할 질환에는 보통 아토피 피부염과 달리 알레르기 항원 IgE 항체가 보통 발견되지 않아요. 보통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항원, IgE가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아토피가 모두 다 발견되는 건 아니고요. 약 5분의 1 정도는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이제 감별을 진단할 수 있는 질환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가 보시는 것처럼 우선 첫 번째로는 접촉성 피부염과 아토피 피부염의 감별 진단하는 것이 조금 필요할 텐데요. 모든 피부염은 아토피랑 비슷하게 붉고 간지럽고 습진 같은 걸 많이 포함하긴 하는데요.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 이런 당연히 증상이 있고요. 대신 접촉한 부위에만 그리고 특징적인 변모를 나타냅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는 그 부위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라던가 사지에 전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감별 진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많은 부분에 생기기 때문에 아토피와 감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건성 같은 경우에는 성인용 아토피 때 감별 진단할 수 있는데요. 건성 같은 경우에는 음백색의 약간 경계가 분명한 반이 보여요. 즉 태선화랑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건성 같은 경우는 아토피와 달리 프레셔, 그러니까 좀 무게가 나가는 부분에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엉덩이, 무릎, 그렇지 이렇게 마찰이 있는 부분에 생겨서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2차적 세균 감염이 된 아토피 피부염과 또한 그냥 감염이 된 이라던가 바이러스 그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2차 감염된 아토피와 감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이에도 전신적 질환 같은 경우는 간지러움증이 동반되는 피부염이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HIV라던가 암이라던가 전신적 질환에 있는 피부염을 감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원래 그래 피부병변이 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의대 다닐 때 피부과가 최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이 질환이 저 질환이 이제 구별이 안 돼가지고 이게 꼭 전문가의 정확한 그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아토피가 또 생활 환경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싸리 그 아파트에 살다가 아예 그냥 농촌으로 귀농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증상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네, 원장님 맞습니다. 아토피는 악화인자와 유발인자가 있는데요. 아주 많아요. 우선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차적 인자인 면역학적 요인,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환경학적 원인인 2차적 인자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표에서 보다시피 면역학적 유발인자 1차적 인자는 첫 번째로는 식품 알레르기 항원이 있습니다.
보통 중증도 이상 아토피를 가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식품 알러지기 테스트를 했을 때 40% 정도가 다 식품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우유, 달걀, 생선, 땅콩, 콩, 밀가루 등이 있고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학동기 이후 지나가면 장 점막의 면역이 증강되면서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많이 자연 관해가 되므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또한 두 번째로는 흡입 알레르기 항원이 있어요. 보통 동물의 털,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바퀴벌레, 곰팡이 등이 있고요. 이것이 아토피를 유발시키기도 하고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감염이 있어서요. 세균, 바이러스 등이 아토피 피부염을 많이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2차적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기후가 너무 춥거나 겨울이거나 적외선인 경우에는 아토피를 많이 악화시키고요.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을 때에는 당연히 아토피가 악화되겠죠. 그리고 내분비적 문제인 월경, 임신 같은 경우에도 아토피를 악화를 시킵니다. 또한 접촉 항원도 악화를 시키는데요. 니켈, 크롬 등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자극원들도 있는데요. 보통 뜨거운 물, 비누, 담배, 합성 섬유 같은 것이 자극원이 돼서 아토피를 유발시킵니다. 네, 이렇게 아카인자를 보다 보니까 정말 요즘 생활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토피가 이 원인이 없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계속적으로 또 재발할 수 있고 완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힘든 질환인 것 같아요. 좀 치료하면 당연히 좀 호전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조금 이렇게 좀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재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금방 또 악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토피가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원장님, 아토피는 원인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치료가 좀 어렵다고 하는 이유도 너무 원인이 다양하고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자연 관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2세 이전에 발병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학동기 때 학동기 7세 정도에서 40% 정도는 증상이 거의 다 호전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성인의 아토피는 어렸을 때 발병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의 아토피 병에는 어렸을 때 발병한 경우가 거의 다 많고요. 성인, 청소년기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약 16%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기도 하고 완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나이가 들면 그래도 유병률이 좀 준다는 게 조금 마음의 위안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환자와 환자 가족도 이렇게 뭔가 철저히 지켜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치료법도 한번 같이 알려주시죠.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필라그린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아서 피부가 장벽이 많이 약합니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보습이에요. 우선 보습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보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서 로션 같은 걸 충분히 바르는 게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치료하는 방법은 유발인자, 항원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환경 개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의사와 함께 해야 되는 건데요. 우선 염증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약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죠. 그래서 국소적인 스테로이드든가 간지럽지 않게 하는 항히스타민제, 또한 감염이 됐을 때 항생제 등을 이용해서 염증 치료를 하면 전신적인 질환이 있는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타 치료법으로는 면역요법도 있고요. 광선 치료,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경구 면역 조절제,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치료법으로 아토피를 치유하고 사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염증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의사랑 상담을 하고요. 진단 아에서 당연히 약을 써야 하겠죠. 이렇게 아토피 피부 치료의 그래도 첫 번째가 바로 보습이네요, 보습.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보습제 여러 가지 나와 있기도 하고 너무 사실 다양하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관리법 알아보면 좋을 건데요.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보습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원장님 맞습니다. 아토피는 보습이 가장 중요해요. 보습이란 거는 지금 수분을 보존하는 건데요. 즉 어떻게 수분을 보존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20분 이내로 목욕을 완료를 해야 돼요. 너무 수분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은 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요. 다음 같은 그림을 보시면
우선 너무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물에서 샤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곳에서 샤워를 하는 경우는 아토피가 더 악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맨날 비누칠을 하지 마시고 아토피 전용 비누를 사용해서 이틀에 1회 정도만 비누칠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기를 톡톡톡톡 닦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빡빡 닦아내면 아토피가 더 악화가 되겠죠. 그 제일 중요한 게 목욕 후에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기를 톡톡톡 두드려 닦고요.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받은 이유는 모공이 열려 있고요. 수분이 있기 때문에 보습제를 사용했을 때 많이 흡수가 됩니다. 또한 아토피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좋아하고요. 아토피 전용 보습제는 계속 열심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집안 환경에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유발인자를 회피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 알러지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다 피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아토피 때문에 이제 앓게 돼서 피부과를 가게 되면 일단은 스테로이드 연고 처방을 이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당연히 좋아지긴 하는데 네. 보통 걱정할 때 스테로이드가 아무래도 부작용이 있긴 하니까 이거 과연 발라도 되냐 아니면 좀 피해야 하냐 이런 생각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맞아요. 아토피는 완치가 아니고요. 우선 컨트롤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의사들이 계속 열심히 교육을 하고 격려를 막 해줘야 하는데요. 스테로이드는 아주 명약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부작용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포감을 많이 갖고 있죠.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치료를 받게 된다면 그렇게 부작용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우선 대표적인 게 보면요.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법에 대해서 의사와 상담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그림과 달리 원 핑거 팁 유닛 이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집게손가락 끝 정도에 이만큼에 있는 연고양 갖고 양손바닥에 다 바를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아주 집게손가락 끝 정도의 적은 용량으로 전체적으로 다 바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얇고 조금 소량으로 극소량으로 스테로이드를 바르라는 말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아주 적게 바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의사와 상담을 해서 적절하게 스테로이드를 국소적으로 쓴다면 병변의 악화를 막을 수 있고 아토피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가려움증 완화시키는 방법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가려움증 완화.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가려움증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아토피를 예방해야 돼요. 항원을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지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션을 충분하게 바르시고 덧바르시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너무 심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유아에서 호발하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8시 28분을 지나고 있네요. 네. 다음 주에도 만나봐야겠죠? 네, 이번에는 바로 치아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치아 부정겹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아이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기능적이라든지 발음에 모두 이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치아 교정과 부정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이하연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하연 원장님 자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그 부종교합이 이가 이제 삐뚤삐뚤하거나 윗니, 아랫니 위치가 잘못돼서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그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설의 록밴드 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퀸에서 유명한 프레디 머큐리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프레디 머큐리 하면은 강렬한 의상, 그리고 또 화려한 퍼포먼스, 그리고 또 코스염이 트레이드 마크로 잘 떠오르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코스염이 프레디 머큐리가 컴플렉스로 여겼기 때문에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디 머큐리가 바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정교합의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뻐드렁니처럼 치아가 비뚤비뚤한 것만 부정교합인 게 아니고요. 가지런한 치아도 부정교합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부정교합에 해당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어떤 것이 부정교합에 해당되는지 개념과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그 부정교합을 만약에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도 뭐 말은 안 하지만 네. 부정교합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고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유명한 사람도 네. 부정교합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정확히 부정교합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하나 구체적으로 하나 알아볼까요? 네, 부정교합은 정상교합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상교합은 입을 이렇게 앙 다물었을 때 어금니가 잘 맞고 치아가 비틀어지지 않고 열려 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정상 범주를 넘어가게 되면은 다 부정교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교합은 위아래 치아가 어긋나 있거나 비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다 부정교합을 보통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1급, 2급, 3급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급 부정교합인데요. 1급 부정교합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턱이 크기는 이상이 없고 비율도 잘 맞지만 치아 배열이 비뚤비뚤해서 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1급 부정교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2급 부정교합 같은 경우에는 위턱과 아래턱 비율이 다른 건데 위턱이 좀 더 많이 자라났거나 아니면 아래턱이 좀 왜소하게 자라나서 우리가 또 쉽게 알고 있기로는 돌출입이나 또 무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상급 부정교합인데요. 이 교합은 우리가 주걱턱이라고 쉽게 알고 있습니다. 주걱턱이라고 하면은 이제 턱이 성장하면서 아래턱이 좀 더 많이 자라나서 이제 밑턱은 좀 더 왜소하게 자라난 형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 대표적으로 1급, 2급, 3급 부정교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1급, 2급, 3급으로 나누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1급은 정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 1급, 2급, 3급 모두 다 부정교합의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정교합인지 아닌지 이제 치과에서 진단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네요. 이 외에도 의외로 이거 부정교합은 맞아요? 라고 생각하거나 할 때 진짜 맞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찾아서 치아 규정을 받으러 오시나요? 네, 치과에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이제 부정교합 보통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쉽게 소개를 해볼 건데요. 이제 화면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개방교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입을 다물었는데 다 닫혀지지 않고 앞니, 윗니가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개방교합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반대교합이 있습니다. 이 교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정상 교합에서는 윗니가 아랫니를 살짝 이제 덮고 있는 정도가 정상 교합인데 이 반대 교합에서는 반대로 아랫니가 오히려 윗니를 덮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런 증상은 보통 앞서 설명드린 상급 부정교합인 주걱턱에서 보통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있는 경우가 또 심피계 교합이라는 건데요. 이게 깊게 물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합은 앞에서 봤을 때 앞니가 오히려 아랫니를 너무 많이 덮어서 아랫니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교합인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돌출된 입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런 심피계 교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미소를 짓거나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개방교합, 반대교합, 네. 심피계 교합, 뭐 네. 말도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일상생활도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다름이 근데 이러한 있기도 하고. 부정교합이 생길 수 있는 그 원인은 뭔가요? 네, 그 부정교합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부정교합은 보통 유전과 환경, 또 이 두 가지에서 일어나고 때로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부정교합에서 뭐 유전적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가장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걱턱 같은 경우가 유전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이게 골격성 이런 그런 부정교합이기 때문에 한 가족에서 주걱턱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가족 성향이 짙어진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제 뭐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합스부르크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은 주걱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문에서 부와 명예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금친혼을 시행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계속 후대로 갈수록 주걱턱이 심해지게 돼서 나중에는 이 주걱턱을 가진 후손들은 입을 잘 다물 수 없기 때문에 뭐 침을 흘린다던가 또는 이제 음식을 잘 씹어 넘길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또 뭐 다른 환경적인 요인은 또 뭐 있을까요? 네, 환경적인 예로는 이제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 뭐 손가락을 빨거나 아니면 또 혀를 내미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손가락을 빨게 되면 윗니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오게 되고 또 아랫니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개방교합이 되는데요. 이제 아기들이 보통 만 3.5세 정도의 전이 될 때까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정상적이니까 지켜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6, 7세 이상까지도 이 습관이 지속된다고 하면 이거는 부정교합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손가락 빠는 게 정말 그 교합에 영향을 미치네요.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또 있을까요? 네, 그 부정교합이 또 치아의 발육과 또 굉장히 또 연관이 많은데요. 치아 발육과 관련돼서 한 4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발육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영구치가 나지 않은 경우인데요. 유치가 빠지고 난 자리에 만약에 영구치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은 그 공간이 남아 있는 것 자체로도 이제 좋지 않지만 그러면 옆에 있는 인접치가 이제 기울어지거나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치열이 비뚤비뚤해지면서 부정교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치아 개수가 이제 많은 경우도 부정교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보통 28개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랑니를 제외하고는 28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고요. 만약에 그거보다 더 많은 치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이제 과잉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잉치가 이제 맹출되지 않고 매복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맹출이 되었을 경우 다른 치아 이제 부딪히거나 겹쳐지게 되면 그것도 바로 이제 부정교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잉치는 발치를 해주거나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치가 빨리 빠진 경우인데요. 또 유치가 빨리 빠지는 경우에는 유치가 너무 많이 썩어서 빨리 빠져버리거나 뽑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가 있고 또 어린아이들은 장난치고 놀다가 넘어져서 앞니 같은 경우는 많이 깨지고 빠지는데요.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유치가 빠졌어도 밑에 영구치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는데요. 그렇지 또 않은 것이 만약에 제때 빠지지 않고 조기 상실을 하게 되면 다른 데에 놔야 될 영구치가 그 빈자리로 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부정교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치아가 제자리에 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유치가 좀 너무 늦게 빠지는 친구들이 있고 또 아니면 원래 선천적으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나오는데 영구치 그 씨앗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덧니가 나거나 뭐 주변 치아가 기울어지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종교합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유전적인 원인과 네. 그다음에 환경적인 또 습관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부종교합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네, 부정교합을 이렇게 방치해 두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요. 보통 크게 5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충치와 치주 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치아가 비뚤비뚤하고 겹쳐서 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이로 음식물이 잔류하기 쉽고요. 일반적인 양치질로는 잘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이 잔류된 그 상태에서는 세균들이 거기서 잘 살기 쉽기 때문에 그 세균들이 뭐 충치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는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출혈을 일으키거나 또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부어오르기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발음 장애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치아 간격이 좀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겹쳐져 있으면 이제 우리 말을 하다 보면은 발음이 셀 수도 있고 또 정확한 발음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치아를 닫아주고 이제 올바르게 배열을 해주면 발음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소화 기능 문제인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치아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작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금니가 잘 닿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음식을 씹어 넘기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지런한 치아들도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부정교합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지런해도 위아래 어금니가 잘 닿지가 않으면은 이제 음식을 씹어 넘길 때 잘 씹어지지가 않아서 골고루 씹어지지 않고 그럼 음식을 좀 덩어리채로 넘겨야 되니까 소화기관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화기관 자체도 부담이 되고 우리가 노화가 될수록 원래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면 이 부정교합 때문에도 신체 전반적인 기능이 이제 문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가 있는데요. 네 번째는 바로 턱관절 질환 유발입니다. 네, 턱관절 환자분도 요새 많으신데 사실 턱관절을 일으키는 원인 인자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교합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쪽으로만 이제 씹게 되고 또 한쪽으로만 계속 긴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턱관절에도 아무래도 한쪽만 계속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턱관절 통증이 좀 심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턱관절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정교합을 이제 치료를 해주시면 턱관절 통증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제 바로 얼굴 변형입니다. 이제 치과에 부정교합 이제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 이제 초진 사진을 이제 찍어 보면은 이제 웃었을 때나 아니면 또 무표정일 때도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간다거나 이제 뭐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다 바로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교합을 좀 해결을 해주면 어느 정도 이런 얼굴 네. 어느 정도 이게 다 해결을 된다고 제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사실 치아 삐뚤삐뚤한 것 때문에 뭐 네. 전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화도 문제고요. 예, 그렇죠. 실제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음식물 잘 씹지 못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잘 못 씹다 보니까 소화 불량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영양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치과 의사들도 많이 중요하게 맞습니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아가 결국에는 몸의 중심에서 위쪽으로는 뭐 뇌라든지 이런 뇌신경을 연결하게 되고 또 아래로는 척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턱 관절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또 얼굴에 변형까지 네, 온다고 맞아요. 하니까 네. 어렸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네. 조기에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치아 교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린 시기에 하는 거 중요한 거 다 알고 계시고 요즘에는 성인들도 많이 하긴 하세요. 네. 근데 이렇게 성인과 어린이들의 치아 교정의 방법과 시간 같은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성장기 어린이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는 건지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네.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성장기 어린이의 부정겹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성인의 치료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장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얼굴뼈가 자라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힘을 가하게 된다면은 이제 턱의 성장을 어느 정도 유도할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가 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이 성장기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이 골격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몇 가지 이제 고안한 거를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주걱턱을 가진 아이를 치료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페이셜 마스크 장치인데요. 페이셜 마스크라고도 하고 또 뭐 페이스 마스크라고도 하는데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주걱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제 아래턱보다는 위턱의 성장을 좀 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칭캡 장치가 있습니다. 이 칭캡 장치는 이제 턱모자라고도 하는데요.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턱 성장을 사실 완벽하게 억제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아래턱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이제 좀 아래턱을 좀 아래 방향으로 뭐 성장을 유도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급 부정교합인 뭐 돌출입이나 무턱을 치료하는 장치는 없느냐 하시면은 바로 또 이제 뭐 그런 장치도 하나 있는데요. 바이오네이터라는 장치입니다.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피스처럼 생겼는데요. 이 장치를 이제 환자가 직접 넣었다 뺐다 하시면 이제 이 넣어 있는 그 시간에는 근골격계에 좀 자극을 주면서 아래턱 성장을 이제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장치는 헤드기어라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이제 얼굴에다가 쓰고 계시면은 이제 위 어금니를 좀 뒤로 당겨주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이제 하시게 되면은 위에 턱의 성장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들의 성장 교정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성인 교정 장치는 좀 특별하게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붙이는 장치인가요? 네. 네, 성인 교정 장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4가지 정도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속 교정 장치가 있고요.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고 제거가 용이하지만 이제 니켈 크롬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단점을 보완하는 세라믹 교정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아색과 비슷한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지 않게 하는 장점이 있는 설치 교정 장치. 장치를 치아 밖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쪽으로 붙임으로써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새는 환자가 직접 이렇게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투명 교정 장치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소아와 또 성인에서 각각의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나이대별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또 성인 교정 장치에서 보이지 않는 장치도 있다라고 하니까 치아 교정 고민하시는 분들이 설치 교정과 그리고 투명 교정 장치도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치아 교정을 하면서 진단과 분석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린 시기 외에도 성인에서도 치아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치아 교정과 그리고 치아 교정 방식 그리고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긴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저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쉽긴 하지만 저희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에서 준비한 소식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밝고 건강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